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빨 경제위기로 한국 부동산은 침몰 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현황 3월 28일 기준으로 1위부터 20위까지 전 세계 나라 순위인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와 있고 한국은 이제 10위권 정도로 랭크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일 대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즉 코로나가 치료제나 백신에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뉴스를 때리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는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서 단기간에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군데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치료제로 인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도 임상시험 1차, 2차 등을 거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위기는 현실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가 부동산을 침몰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장기화, 최소 1년 이상 이제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코로나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죠? 소비가 감소하죠.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소비는 실물 경기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공산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들은 당연히 기업의 매출이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매출이 없다면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되겠죠. 근로소득이 감소해서 각 가정의 월급이 감소하거나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 사겠습니까?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없어지고 물가가 하락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발생하게 되고 현물인 주식이나 부동산은 당연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겠죠.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에서 3%씩 매년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근로소득도 어느 정도 높여주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당연히 물건은 계속 비싸지는데 우리가 소득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소비가 일어나지, 안 따라준다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와서 경제가 폭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소비를 억지로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현재 온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말인데, 그래서 좋게 봐줘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월급을 안 깎고 그대로 올려준다고 해도 집 밖에 나가서 소비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온라인 배송 업체들만 일부 살아날 뿐이에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같이 비싼 아파트들 사는 사람들, 고객이 누구죠? 사는 주체가 내수에 돈이 돌아야 먹고 사는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하고 수출이 활발해야 사는 대기업 직원들이 주 타겟이죠. 그래서 온라인 배송업체 같이 특정 업체만 살아난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가 반등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매출 저하로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각 가구에 돈이 없어져서 부동산이 떨어지는 시나리오 중에 요새 이제 핫한 얘기가 있죠. 증권가에서도 원유 기업, 즉 에너지 기업들이 위험한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텍사스유를 예시로 보면 유가가 코로나 시작된 올해 1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달러 정도니까 이제 뭐 기준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 이게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코로나는 화약을 터뜨리는 도화선일 뿐이었고, 사실상 러시아, 사우디, 미국의 3자 간에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2015년만 해도 그 원유 수출국 순위, 세계 순위를 보시게 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가 1등과 2등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3등부터는 갑자기 격차가 크게 벌어지죠. 그래서 1, 2등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구조였는데, 미국이 이제 자국 내 매장된 어마어마한 양의 셰일가스에 대해서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3자가 나누게 된 겁니다. 원래는 미국은 2015년 전만 해도 이제 수출 금지를 하고 있었어요. 셰일가스를. 그래서 왜 수출 금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제 근본적으로는 굳이 원유를 수출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해서입니다.
원래는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지 않을 때, 전 세계 석유량이 바닥이 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 세계 에너지가 고갈되면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가 공급을 독점하겠다 하고 원유값을 올려서 그때 돼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미래 전략 없이도 먹고 살만 해서 그냥 수출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달러이고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하고는 전략적인 정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가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미국의 전 세계 국가, 특히 한국이나 일본, 독일 같이 제조업 기반으로 커온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달러를 받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달러양을 충분히 전 세계에 풀고 달러양 조절에 대한 권한을 연준이 쥐고 있음으로 해서 환율을 조정시켜서 충분히 경제 성장을 이끌 수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최강자들이 기업들의 이윤이 상당했었고요. 그런데 자동차 같이 이제 백인 중산층을 먹여 살리는 공장들이 러스트벨트가 망하면서 이제 오프쇼어링, 즉 해외에 싼 인건비를 찾아 나가게 됐죠. 그래서 갑자기 이들이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들을 다시 부유하게 그레이터 아메리카 이제 공략을 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자국 내 공장을 만들어서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겠다. 이게 주요 공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현대같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 등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을 통해서 자국 내 일자리도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고 재선에 성공해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셰일가스를 수출하는 유가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1, 2등이 나눠 먹던 양을 미국이 끼어들어서 미국은 계속 점유율을 늘리고 사우디, 러시아는 미국이 계속 감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이 떨어져서 이제 압박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뿔이 난 거죠. 원유를 수출해서 그나마 먹고 사는데 자기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증산을 해서 공급을 늘려서 점유율을 이제 높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죠? 지금 원유 수요량이 거의 없죠. 물동량도 거의 이제 줄어가지고 그런데 사우디나 러시아가 다 경쟁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니까 원유값이 폭락한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무슨 일이 나오냐? 미국의 에너지 채권이 부실해집니다. 3월달 뭐 기사에 보면 벌써 미국 에너지 채권이 적자 110억 달러에 진입해서 부실 구간이라고 여겨지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에너지 기업이 이제 순위를 보시면 엑슨모빌이 1등이고 뭐 뒤에 4등, 5등이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틀 전 기사인데요. 이런 미국 채권 부실과 미국 회사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실업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82년 이후에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최고치가 됩니다. 무려 330만 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330만 건이란 수치는 어느 정도 기준인가? 그래서 이력을 좀 찾아봐서 그래프로 좀 나타내었는데요.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진입 직전과 유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본인이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도 달러를 무제한으로 풀고 좀 이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는데 과연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300만 실업 청구 건수가 330만 정도 돼 있고 요게 2008년에 이때가 2009년이죠. 2008년 9월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실화돼서 실업급여 건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부동산도 망하고 주식도 망하고 이랬었는데 현재 330만 건은 2008년 9월 막 시작했을 때랑 비슷하다라는 점 하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제 강남 아파트만 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가격 변동률 추이를 보시면 이번 주 3월 23일 주 보시면 서초가 마이너스 0.14%, 강남도 마이너스 0.14%, 송파도 마이너스 0.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도 나오죠. 수능은 뭐다? 기세와 흐름이다. 그래서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면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본격화된 2월부터 보시면 계속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이때는 마이너스 0.08인데 지금 마이너스 0.1로 평균적으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오르면 그 상승 추세가 타 지역에 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이 먼저 떨어지고 다른 지역이 그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보시면 잠실 아파트 세 곳만 봐도 트리지움이 18.1억에서 16억으로 떨어졌고 리센츠 역시도 19.7억에서 16억으로 대폭락을 했고요. 엘스가 그나마 아직까지 선방 중인데 18억 후반에서 19억대 놀다가 3월의 거래가가 18.5억으로 5천 정도 소폭 하락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떨어진 거 가지고 말이 많죠. 트리지움 16억 요 거래된 게 증여다, 뭐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거래 성격이 매매든 증여든 이제 현재 낮은 가격에 넘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증여도 결국에는 본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보유세가 힘들든 아니면 현금 자금 융통이 힘들든 하는 것이 쫄리니까 넘긴 건 아니겠습니까? 증여세가 20%나 내고요. 그래서 돈이 궁하고 급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아파트부터 서서히 실거래가로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년 주기설 아시죠? 이게 이제 S&P 500 지수 추인데 10년 주기설에 따라서 이제 94년 이후부터 두 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어요. 10년 주기로. 근데 최근에 요 정도 위치에서 지금 다시 한번 떨어질 만한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폭락되는 현상, 강남 위에 다른 지역에 퍼지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